그 SK하이닉스는 체계적 위험은 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크지 않은 거죠. 종목 자체의 악재는 크지 않아. 엔비디아랑 수출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면 SK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 가야 되지 않나요? 비체계적 위험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체계적 위험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냐?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잖아요. 기업 자체의 비체계적 위험에 나라 전체의 체계적 위험. 그럼 두 가지가 다 해소되면 삼성전자는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소되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걸요? 자, 테슬라 아까 보여주셨는데 테슬라 주가 지금 $270 근처까지 다 왔잖아요. 네. FSD의 기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앞으로 주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큰 축이, 이제 성장 산업의 큰 축이 AI,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AI의 가장 수혜 업종이 AI 반도체였던 엔비디아였고, 전기차 또는 나아가서 자율주행의 가장 수혜 업종이 테슬라였는데,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제 발동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삼성 SDI가 8%, 에코프로비엠이 9%, 그리고 다른 포스코 그룹들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도 6, 7%씩 올랐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를 보는 이유,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2차 전지의 운명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원래 가장 컸던 건 IRA 법에 대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급등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사실 지난주에 IRA 법의 진행 상황들이 이렇게 공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 정치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정치죠. 원래 바이든 대통령 때 IRA법이 시행됐다는 얘기죠.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에 수혜를 주는, 보조금을 주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정권에서 한 어떤 행위들을 부인하고 내가 되면 바꿀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어. 트럼프는 이 IRA법을 왜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지속되겠죠. 근데 어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IRA법이 유지된다면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돼도 쉽게 법안이 바뀌지는 않아. 법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이런 의견들, 거기에 테슬라가 지금 주가를 다시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일단 급등을 했는데요.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 바닥권 급등이기 때문에 당장 2차 전지가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작을 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에코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보다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완성 업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일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크다 적다 보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전저점을 안 깨고 잘 버텨준다면 에코그룹주들 또는 삼성 SDI나 포스코 계열사들이 잘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주가로 본다면 테슬라 주가,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주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엔비디아 주가도 바닥 찍고 지금 다시 $140 넘었죠. 이거 다시 올라온 이유랑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거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아마 다들 똑같은 논리로 말할 겁니다. AI가 성장하긴 할 텐데 과대평가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가 앞으로 성장하긴 해. 근데 주가가 이미 그 성장을 다 반영했어. 그게 떨어지는 논리예요. 그럼 올라가는 논리 뭘까요? 아직 다 반영하지 않았어.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미래의 성장을 훨씬 크게 보았을 때 올라가는 거고, 떨어진다면 미래의 성장도 크지만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반영했었거든요. 너무 단순하죠. 엔비디아가 떨어질 땐 그래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긴 한데 AI가 미래에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미 성장이 다 반영됐어. 근데 엔비디아는 그럼 지금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지난주에 뚫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AI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사업이고 신성장 사업이고 미래 세계고, 우리는 그 AI를 아직 맛도 못 봤다라는 게 훨씬 큰 시장에서의 판단인 거죠. 왜 시장 주가라는 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은 그때의 공감대가 맞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떨어진다면 우리의 공감대, 야 너무 거품 아니야? 근데 그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는 또 그 반대편, 거품 어느 정도 빠졌잖아. 그리고 미래의 AI 세계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더 크게 올 건데 그게 공감된다면 다시 오르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 야 이건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져도 좀 웃긴 분석인 거고, 또는 엔비디아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야 이건 거품이 빠진 게 맞고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도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석은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지?
기업지를 찾는 사람인데 엔비디아는 확실합니다. 떨어질 때는 미래의 성장보다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어. 올라갈 때는 야 주가에 덜 반영됐어. 미래에 앞으로 올 거 우리 예상 못하거든요. 그 예상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아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물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엔비디아가 계속 영원히 더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구글 전에 야후였거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전에가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 반도체는 달라. 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럼 계속 유지를 했어야죠. 결국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게 요즘에 노보노디스크가 그걸 보여준 거고요. 덴마크의 한 제약사가 유럽 시총 1위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고비를 만들고 공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신기술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현재 1위가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1위가 언제든지 어떤 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이유는 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세 가지가 시총 1위, 2위, 3위 기업인 게 저는 사실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보단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시총 1위를 애플하고 견주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반도체에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도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있고 그 가능성 또는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지금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 근데 테슬라처럼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야 위고비를 만들었어? 그래서 덴마크의 제약기업이 유럽의 시총 1등이 됐어? 그럼 제약산업은 엄청 큰 산업인 거예요. 엄청 큰 산업. 근데 우리나라에도 제약산업은 3위 산업이라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시총 탑10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성장 산업의 시총 배분은 마음에 든다. 근데 이제 좀 글로벌 기업을 못 따라가는 게 좀 아쉬운데 그 못 따라가는 건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적인 또는 남북 간의 약간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으쌰으쌰한다면 우리가 응원해준다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삼성전자 지금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6만 원 붕괴되고 최근 1년째 최저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기점 꺾인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업종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향 수출이 가능한 납품이 가능한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메모리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 업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비메모리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가 나타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21년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96,000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6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메모리 쪽 집중이 좀 돼야 되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향 어떤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역대 최장 33거래일째 연속 순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13조가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56%의 지분에서 52%의 지분이 됐어요. 최근 누적 기간 3개월이잖아요. 엄청 판 거죠. 3개월 동안 56에서 52가 됐으니까 4% 이상 판 겁니다. 4%. 4%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대주주가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대주주 지분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팔았다는 게 아니라 4%의 네트로 외국인 지분이 팔린 건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54%에서 5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54.6위까지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SK하이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이 아까 이미 들었던 설명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주시는 주식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심처럼 인기가 있건 없건 나는 한번 저
저 연예인한테 꽂혔으니까 죽을 때까지 저 연예인을 좋아할 거야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도 그렇단 얘기예요.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먹여 살렸잖아. 솔직히 지금 한 7, 80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고속성장들, 정말 수원시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월급날 수많은 수원의 뭐 식당, 술집에서 많은 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울산은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 그 지역사회만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거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처럼 삼성을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엔비디아도 있고 TSMC도 있고 삼성도 있는 거거든요. 또 SK하이닉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 파는 동안 SK하이닉스는 유지. 우리나라의 순매도 규모에 비하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순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도 못 들어가고 뭐 얘네 비메모리 반도체 뭐 하고는 있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이 248,500원이었잖아요. 지금 196,000원. 뭐 삼성전자보다 좋긴 하지만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전고점 다 회복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테슬라가 전고점 근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은 뭐 거의 뭐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그래서 국가별 그 격차, 일단 지수 자체가 국가별로 격차가 나니까 지수는 모든 종목들의 산출 합계란 말이에요. 그 합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일단 저평가 또는 저평가라는 표현보다는 가격이 눌려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로벌 차트에서 대만 차트나 일본 차트 정도는 되는 차트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왜? 지수가 묶여 있었던 기간 동안 얘는 올해 여름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8월 5일 저점 또는 지난달 저점보다 훨씬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일본 차트, 대만 차트처럼.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는 눌려있고 엔비디아보다는 회복을 못했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또는 우리나라 지수 평균보다 훨씬 좋은 움직임,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좋은 움직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뭐 데드캣 바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드가 뭐 이렇게 죽은 고양이가 튕겨나는 정도? 완전히 적은 자율반등 정도예요. 자율반등이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5,000원이 됐어. 매일매일 악재가 나왔어. 근데 5,000원에서 6,000원을 갈 때 그 5,000원에서 6,000원 간 게 어떤 호재가 안 나와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 정도의 반등이 가능한 위치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저는 딱 그런 위치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큰 의미는 없다. 왜? 오늘 상승 의미가 있었다면 3일 전 양선 또는 여기의 양선 또는 여기의 양선들에서 의미가 있기 반등이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차트상으로는 하루의 양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방 경직이 중요한데요. 하방 경직이라는 건 하루에 되진 않아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보다 이상 6만원 또는 6만 5천 원 구간에서 한 달 이상을 좀 버텨야지 야 얘네 이제 바닥 찍었나 보다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적이에요. 삼성전자 자체가 안 좋잖아. 그럼 삼성전자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소프라즈가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 향이던 비메모리에 대한 매출 증가든 뭔가 비메모리 쪽의 호재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어려운 용어지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은 한 기업의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이에요. 아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이 용어를 사실 쓸까 하다 안 쓴 건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 낮아? 우리나라 전체의 체계적 위험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역사적 신고가의 지수가 당연히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죠. 우리나라 지수는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시장 전체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혼자 독야청청 역사적 신고 갈 수 없는 분위기죠. 그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 SK하이닉스는 체계적 위험은 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크지 않은 거죠. 종목 자체의 악재는 크지 않아. 왜? 엔비디아양 수출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면 김 작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 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비체계적 위험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체계적 위험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냐?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잖아요. 기업 자체의 비체계적 위험에 나라 전체의 체계적 위험. 그럼 두 가지가 다 해소되면 삼성전자는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소되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걸요.
그래서 만약에 금수세 폐지가 된다, 또는 뭐 북한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없어진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종고점 근처까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종고점 근처까지 쉽게 못 가겠죠. 반대로 삼성전자 자체의 호재가 계속 나와요. 하지만 세계적 리스크, 국가 전체의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억눌려 있다면 삼성전자의 자체 호재의 한계도 역시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올해 또 K뷰티, K푸드가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는데 주가도 좋았는데 그 요인과 2025년에도 주가 좋을까요? 일단 올해 K뷰티, K푸드의 이제 대장주들이 있죠. K푸드는 뭐 완벽하게 삼양식품이죠. 올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체의 체계적 위험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 일단은 주도주잖아요. 음식료 중에서는 완벽하게 삼양식품이 주도주예요. 왜냐하면 올해 7월, 6월, 7월까지 고점을 찍었고 사실 요렇게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올해만 140% 현재까지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대장주죠. 지수는 못 올랐는데 올해 지금 다른 나라 지수들은 이런 거 열받아갖고 안 보여주는데 뭐 대만, 뭐 나스닥 이런 거 평균 한 15% 20% 이상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만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왜 떨어졌는지 분석 안 하고 그러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 떨어지는 지수 속에 140%가 올랐대요. 음식료주가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K푸드의 선봉은 완벽하게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면 왜 삼양식품이 선봉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출. 음식료는 사실 내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수 시장 속에서 원조 수출 기업이 하나 있었죠. 삼양식품 이전에 원조 수출 기업.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우리 내수만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의외로 농심 제품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의외로가 아니라 당연히죠. 군인 남자들은 군대에서 사실 신라면하고 짜파게티만 먹고 살았죠. 너구리까지. 그런데 시총으로 보면 전체 음식료주 시총 1위, 2위, 3위가 뭐냐면 1등은 CJ 제일제당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굉장히 많은 제품과 또 CJ 제일제당은 약간의 수출이 있습니다. 2위, 3위가 재밌는데요. 2위가 삼양식품이고요. 3위가 오리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수출해서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수출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농심이 더 크지 않은가? 오뚜기가 더 크지 않은가? 시총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K푸드의 핵심은 삼양식품이고 선봉장은 삼양식품인 이유는 수출해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K뷰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뷰티 화장품이 내수시장에서 성공해서 주도주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2015년, 16년에 그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도주가 화장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화장품 주도와 지금 화장품 주도가 좀 격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당시는 2015, 16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명동, 강남 이런 데로 와서 박스로 사갔어요. 박스로. 그래서 그 당시 산성 LNS라는 종목이 마스크팩을 처음 히트를 쳐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1000억도 안 되던 게 20배가 올랐어요. 15배가. 그 당시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화장품 얘기만 나오면 분석가들이 보통 뭐라 그랬냐면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 화장품 끝났는데 다시는 화장품 올라갈 일이 없을걸? 맞아.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약간 과소평가했던 분석이다. 왜냐? 미국에서도 먹힐 줄 몰랐거든요. 유럽에서도 먹힐 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조금 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중국에서만 먹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서 이걸 왜 써? 라는 놀라움이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V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4,500원 최저점에서 4만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랐잖아요. 이게 화장품 관련주예요. 니들샷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의 종류예요. 니들샷. 이렇게 약간 따끔따끔하게 피부 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들인데요. 이게 아마존에서 베스트 3까지 갔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려? 아마존에서 팔려? 미국에서 팔리면 유럽에서 팔리는 거고. 그래서 질문은 K푸드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K엔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왜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과 음식료 제품이 팔릴까? 엔터 때문이겠죠. 그건 당연히 엔터 때문입니다. 당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홍콩 영화를 볼 때 홍콩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일본 만화를 좋아하면서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면서 미국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BTS라는 그룹이 이제 하이브 소속이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좀 약간 사건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어쨌든 BTS는 뭐 엮이지 않았으니까 BTS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BTS가 내년 여름이면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해요. 한류가 끝났냐? 아니죠. BTS가 다시 재결을 합니다.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도 저는 한강 작가님이 주식이랑 뭔 상관 있어? 그거는 순수 예술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순수랑 상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순수 작가면은 책 안 파나요? 한강님이 돈 때문에 책을 썼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출판사들이 연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요번 노벨 작가상은 어느 나라인데 한국이야? 더 가깝게는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YG 플러스 한번 차트 볼까요? 첫 출발이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오늘이 월요일이 녹화일 기준으로. 정확히 일주일 전에 얼마였냐면 종가가 2,680원에서 7,000원. 근데 이게 노래 한 곡 때문이래요. 아파트 15층 1, 2, 3, 4 이런 게임이 있대요.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이 문화잖아요. 뭐 4천만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면서 좋아하는 게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그러면 손을 다 모아서 1층부터 1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이런 노래 협업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심심하잖아요. 대기 시간에. 그러니까 스태프들하고 야 우리 아파트 게임이나 할까? 아파트 하다가 야 이거 음도 너무 재밌고 이거 노래 한번 넣어보자. 근데 그 음이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했던 게 아닌 거죠. 너무 재밌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뷰가 1억 뷰가 훨씬 넘어서 뭐 2억 뷰 넘게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다른가요? 오징어 게임 때 명동에서 종로에서 강남에서 달고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달고나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달고나를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먹어요? 엔터 오징어 게임 때문이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한번 또 봐야겠네요. 넷플릭스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때 급락했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OTT 업체는 이제 끝이다. 뭐 요즘 누가 넷플릭스를 보냐. 유튜브 보면 되지. 아니요. 그 급락을 다 이겨내고 역사적 신고가를 지난주에 뚫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언급을 자주 해요. 흑백요리사도 사실은 비영어권에서 몇 주 동안 1등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드라마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쇼 프로그램도 잘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또 12월 달에 나와요. 넷플릭스는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러면 한류의 영향이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질문하셨던 K푸드, K뷰티, 나아가서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K게임, K패션, 거기에 K엔터 이렇게 저는 5가지 한류 산업, K산업을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엮어서 K엔터, K게임, K패션, 그리고 말씀하신 K뷰티와 K푸드까지 5가지 엮어서 보면은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서 핵심은 뭐다? 수출이다. 예를 들어, 게임 중에서 제일 수출에 설명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건 저기예요. 크래프톤. 왜냐면 리니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다가 끝났거든요. 세계적으로 히트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크래프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었어요. 뭐가? 크래프톤에서 만들었던 배틀그라운드가. 근데 그때 금메달을 어디서 땄는지 아세요? 인도에서 땄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2등이었나 3등이었고 중국이랑 금운동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인도랑 중국이래. 인도랑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등, 2등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등, 2등 나라에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우리들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주의 완벽한 시총 1위는 정말 완벽한 시총 1위가 크래프톤이에요. NC소프트나 넷마블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방금 전에 엔터 말했지만 하이브가 완벽한 시총 1등이에요. 다른 종목이 따라가질 못해요. 왜? 하이브에는 미국에서도 좋아하고 유럽에서도 좋아하는 BTS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아마 불닭볶음면이 계속 좋다면 CJ제일제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료주 시총 1위가 모여있을 때 삼양라면 만드는 삼양식품 이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1등이야 시총. 왜?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아시아에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K푸드를 포함한 K엔터를 포함한 5대 한류 산업들의 핵심은 아직 성장 중에 있고 특히 고성장 기업들은 수출이 잘 되는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엔터 콘텐츠가 K푸드 뷰티로 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K게임 패션인 건가요? 아니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이 아니고 5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엔터랑 게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 게임주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뷰티랑 식품, 푸드는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못 가는 애들은 못 가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이 잘 되냐 안 되냐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의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